출시된 지 8년밖에 안 된 차가 드디어 왔어요. 그죠? 보통 다른 채널이었으면 출시된 지 8일이 지나도 너무 늦게 하는 건데 우리는 출시된 지 8년 된 차가 왔는데 비교적 최신 차가 왔어. 이런 기분입니다. 코나는 이름이 코나예요. 근데 왜 코나지? 왜 코나죠 이름이? 그거 하와이에 있는 지명을 딴 거라. 하와이에 막 하와이가 보면은 막 뭐 무슨 이름이 무슨 하와이는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 아니었는데 그죠? 원래는 아니었죠. 원주민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언젠가부터 미국 땅이 됐죠. 50번대 주로 이제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차는 저기 대한민국 차인데 차 이름은 왜 미국에 속해 있는 주의 도시 이름을 땄는지 의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미국에 많이 팔린 차 같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야, 근데 이게 유럽에는 이름이 다르게 가는 것 같던데요? 코나로 안 가고? 스페인은 그 포르투갈에서는 이름이 약간 좀 외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해가지고. 외설이 아니라 욕설 아니야 이거 완전히.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그거 해가지고 거기서는 이거를 못하고, 그러니까 차 이름을 지을 때 잘 지어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태리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 나라 이런 식으로 지었는데 우리나라 보면은 이상한 의미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름을 바꿨던 걸로 알고 있고, 코나는 2017년쯤에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봅시다. 사실 코나 이 정도 크기하고 가격이면은 아반떼랑 나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아반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또 내놨단 말이죠. 나 지금 의아하단 말이야. 내 생각에는 아니 이 정도 크기 차를 살 거면 그냥 아반떼가 살 것 같은데 또 이거를 왜 내놨지? 라고 생각도 되고, 또 그렇게 따지면은 이 이후에 이 아래 급에는, 그러니까 아반떼 아래는 엑센트가 있는데 엑센트를 또 비슷한 클래스로는 베뉴를 내놨잖아요. 근데 결국은 베뉴가 나와서 엑센트가 단종돼 버렸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베뉴도 잘 안 팔려가지고 단종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 단종을 못해. 그러면은 운전면허 학원에서 어떤 차를 써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기 신차할 때 가격이 얼마나 되죠? 2,500만 원. 옵션은 생각보다는 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센 가격인데 지금 기준은 또 아니잖아요. 8년이 지나고 보니까. 근데 가격은 사람마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거든요. 생긴 걸 볼게요. 그때부터 이제 저기 현대자동차 눈이 이렇게 짝째지고, 근데 사실 진짜 눈은 이게 아니라 이거잖아. 이건 눈썹인데 이제는 그렇게 눈썹에서 불이 나오는 사람은 없는데, 하여튼 이게 눈썹이고 이게 눈이 됐어요. 그리고 잠깐만, 이때만 해도 현대가 이 글을 썼네. 이거를 뭐라 부르던데 자기네들끼리 무슨 헥사고날? 헥사고날 말고도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하여튼 뭐 어쨌거나 뭐 육각형 모양인가? 육각형 모양이겠지? 육각형 모양의 헥사니까 육각형이지. 그릴이 있는데 외관은 이때부터 약간, 사실은 이 코나부터 약간 좀 전위적인 디자인이 시작됐어. 얘가 결국은 저기 제네시스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제네시스는 하나 더 주잖아요, 줄을. 근데 전 이게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아반떼는 자연흡기도 있고 아반떼 스포츠에는 그 0.6 터보도 있었는데 이 차는 자연흡기가 없죠. 오로지 터보밖에 없잖아. 1세대 때는 가솔린도 있고 디젤도 있고. 1세대에 디젤이 있었어요? 네, 디젤 있었어요. 근데 왜 디젤을 못 봤지 나는? 디젤이 이제 1세대에 좀 팔리다 단종이 돼가지고 아마 많이 차팅이 힘들어요. 너무 안 사서 사람들이. 많이 안 샀을 겁니다. 그때도 친환경 기존 이상하죠? 푸조 디젤은 그렇게 잘 팔리는데 BMW 디젤은 그렇게 잘 팔리는데, 벤츠 디젤도 그렇게 잘 팔리는데 왜 현대 디젤은 안 팔리냔 말이야. 심지어 저기 이전에도 왜 그랜저도 있었고 소나타도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안 팔리는 거 좀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굳이 안 팔릴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안 팔린단 말이죠. 엔진은 그래서 현재 이 차는 1.6 GD, 여기 써놨어요. TGDI, 터보 GDI고, 이때만 해도 엔진이 MD 엔진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트림이 아니네 이때는. 아닙니다. 감마원입니다. 그죠, 감마 엔진을 썼네요. 난 당연히 스마트 스트림일 줄 알았거든요. 이제 후세대 이제 더 뉴 코나부터 이제 감마2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AD 스포츠도 그 이 엔진이었어요? 저걸 기억합니다. 그래야만 말이 돼요. 이건 그 엔진만 뒤쳐난.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전에 우리 아반떼 AD 스포츠 시합에 일부 선수들이 코나 피스톤을 끼고 와가지고 출력이 너무 세졌다 뭐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아반떼 A 스포츠는 200마력이고 코나는 177마력밖에 안 되는데 왜 굳이 더 출력이 약한 엔진의 피스톤을 거기다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토크 밴드를 앞으로 좀 당겨가지고 이게 더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피스톤을 바꿔서 물리적인 기본적인 압축비를 높이고 부스트 압은 낮춰서 피크 출력은 줄이고 저속 토크를 올린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반떼보다 조금 더 무겁고 그리고 사륜 구동도 있을 거니까 아마 구동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토크를 살리는 쪽으로 갔고 저속 토크를 살리는 쪽으로 갔고 아반떼는 승용차니까 더 고회전 위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압축비를 낮추고 부스트를 더 올려서 고회전 위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코너 피스톤을 써서 얻는 게 뭐냔 말이야. 코너 피스톤이 내가 듣기로는 압축비가 0.5 정도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피스톤을 바꿀 정도면 헤드도 깠을 거 아니야. 그러면 헤드 면도 쳤을 거거든. 그러면 압축이 0.5가 아니라 한 1.0 정도 헤드면은 한 0.5mm만 치면은 또 압축비가 0.5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압축을 그렇게 올려서 얻는 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일반 휘발유를 쓰면 큰일 나요. 그 상황에서는 압축비를 인위적으로 높였기 때문에 고급유를 넣으면은 그러니까 고급유만 넣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압축비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저회전도 세지고 특히나 고회전은 더 세지겠지. 이제 압축이 더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압축비에 부스터까지 올렸었으니까 실질 압축은 훨씬 높아질 거거든요.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을 때 과연 그게 기계적으로 원리적으로 왜 이게 이득이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난 놀랬네. 이게 이 엔진을 간만 엔진을 여기까지 쓸 줄은 몰랐거든. 그리고 이거는 자동 변속기가 오로지 DCT만 존재하죠. 그거는 익히 악명이 높아서 그쵸? 이거 지금 적산이 얼마나 됐죠? 이 차는? 10만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는 플라이하고 그거 94,000대 예. 그 진단기 물어봤는데 네. 72% 나왔던 거 같습니다. 그럼 한번 누가 한 거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 전주인이 그죠? 예. 엔진을 보면은 보시면은 엔진이 있고 엔진 마운트는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작업이 아주 쉽게 다 위에서 그리고 엔진 마운트 탈부착하기 쉽게 이 볼트에 너트에 접근할 수 있는 각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걸리는 부품들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에어컨 라인을 밑으로 쫙 깔았어요. 드디어 이제 물통이 유럽차가 됐죠. 현대차는 원래 라디에이터에 캡이 있고 보조 탱크가 있는 타입이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유럽차처럼 여기 지금 물탱크가 따로 있잖아요. 여기 가압식 탱크가 여기 있죠. 발전기가 여기 있고 이때만 해도 이 엔진은까지만 해도 외부 벨트 텐션을 오토 텐셔너가 아니라 이렇게 발전기 위에서 텐션을 조정하는 방식인데 이거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그리고 MDPS다 보니까 파워 스티어링 벨트가 없어서 펌프가 없어서 벨트류도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단순하게 만든 게 좋은. 이거 뭐지? 이게 뭐죠? 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게 있어서 일단은 빼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좋을 게 없거든요. 여기 배터리도 완전 유럽차예요. 그죠? DIN 60 타입이 들어가 있고 에어클리너 정비도 정비성도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엔진 위치는 뭐 FF니까 보나마나 약간 안으로 들어와 있고 앞으로 나가 있고 그래도 배터리가 압축상 정도에는 났어요. 옛날에는 여기였잖아. 옛날에 둘이 자리가 달랐었는데 이제는 일로 왔죠. 그러니까 상시회사가 그렇죠. 차를 오래 만들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이게 경쟁자들이 먼저 했던 게 그때는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보이거든. 그러면 또 따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결국은 좋은 방식으로 서로 수렴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퓨즈 박스가 여기 있어요. 퓨즈 박스를 한번 볼까요? 잘 안 열어봤나 봐요. 잘 안 열려요. 퓨즈하고 릴레이가 있고 여기 아주 친절하게 잘 표시가 한글로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현대는 벌써 퓨즈를 굉장히 작은 걸 썼잖아. 그러니까 이 퓨즈가 3가지가 있거든요. 크기가 보통. 사실은 요즘에는 3가지지 크게 얘기하면 4가지지. 5가지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아주 옛날에는 저기 한 70년식 뭐 1970년식 미니 같은 거 보면 우리 집에서 쓰는 유리관 휴즈 알아요? 큰 거? 그거 쓴 차도 난 봤어요. 그러다가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유리관은 아닌데 끼쭈맣게 생긴 또 유리관처럼 생긴 플라스틱 휴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이렇게 생겼지만은 좀 큰 게 있고 그 중간 사이즈가 쉐보레가 그 중간 사이즈가 있고 현대는 이렇게 제일 작은 사이즈를 쓰거든요. 생각해보면 기능만 같다면은 제일 작은 게 경량화도 좋고 나쁠 게 없죠. 근데 현대는 이런 거에 되게 빨리 적용을 해요. 다른 회사보다. 앞쪽 서스펜션은 보나마나 스트럿인데 이거 뭐야? 스트로치고는 캐스터가 제법 내가 이제 현대자동차도 캐스터를 조금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캐스터가 거의 없었거든요. 앞쪽 로어암은 이거 뭐 아반떼 MD라고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서브프레임과 로어암이거든요. 이거 현대가 발표하기로는 뭐 베이스라고 말을 하죠? 아반떼 AD하고 i30 베이스로. 그러니까 i30
GD인가 그게 마지막 나온 게? PD였습니다. PD인가요? 예. 그럼 잠깐만 i30는 FD, GD, PD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순서가? 그러면 이게 PD. 근데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무색한 게 바뀐 게 뭐 거의 없어요.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서브프레임도 철제고 로암도 기역자 철제인데 철판을 구부려서 프레스로 눌러서 만들었어요. 이게 참 전륜구동이고 사륜구동인데 이 차는 지금 뭐예요? 전륜입니다. 전륜구동이죠? 예. 아시죠? 우리 보통은 다른 채널이면 뭐라 그래요? 야, 전륜구동 있고 사륜구동 있으면 사륜구동 사야지. 이렇게 더 옵션 좋은 걸 사야지. 차는 무조건 풀옵션이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 채널은 뭐죠? 예, 무조건 뭔 소리야, 차는 기본형을 사야지. 왜 그렇죠? 사륜구동은 무겁고 그리고 1년 중에 사륜구동이 정말 필요한 때가 몇 번 될까요? 눈 오는 날 정도? 근데 지금 살고 계신 곳은 네, 지금 세종이니까 예. 별로 쓸 일은 없죠. 세종 가끔 쓸 일은 있겠네. 집은 대구죠? 예. 거긴 쓸 일이 거의 없죠? 거기는 뭐 눈이 10년 안 올까 막. 우리 동네에서는 좀 필요하긴 한데 우리 동네도 한 2, 3년 동안 눈 안 왔죠 지금? 근데 산을 넘어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필요하죠. 그렇죠. 필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윈터 타이어도 꼭 같이 있어야지 필요한 거지. 타이어 밴들밴들한데 사륜구동 미고 까부면 어떻게 된다. 그걸로 가요. 아니 생각해보면은 사륜구동이 출발할 때는 되게 유리한 건 맞거든요. 근데 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면 사실 또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감속할 때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해가 되기 시작하지. 더 무거워졌으니까. 그죠? 가속할 때 이게 붙어가지고. 가속할 때는 그렇죠. 괜히 남보다 속도가 더 붙어가지고 아니 똑같은 속도에서도 쓰려면 더 무거워서 불리한데 속도도 더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위험해지는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사륜구동 차들이 사고를 많이 냅니다. 근데 이거는 사륜구동이라고, 이 차는 지금 사륜구동이 아니지만 사륜구동이라고는 하지만 전륜에 더 구동력이 많이 가는 거고 뒤쪽으로는 구동력이 별로 많이 오지 않죠.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를 안 봤네. 앞뒤는 타이어 사이즈가 똑같고 타이어 사이즈는 215에 55에 17로 타이어 직경이 꽤 커졌네요. 아반떼에 비해서는 지금 편평비가 거의 두 사이즈가 커진 셈이니까 이런 거죠. 결국은 이게 아반떼 베이스라도 아반떼보다 타이어 전체적인 직경이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고속 주행 능력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앞에도 뒷브레이크는 디스크 브레이크에 솔리드 타입의 디스크 브레이크예요. 앞에도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제법 큰데 터보차잖아. 출력과 무게가 있으니까 제가 그동안 예전에 한 30년 전에는 현대자동차에 갖는 현대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자동차 모두에 갖는 불만이 뭐냐면은 차는 큰데 브레이크는 맨날 코딱지만한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언젠가부터는 이제 아시아 자동차 회사들 아시아 자동차를 따져봐서 일본은 아직도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이제 브레이크 사이즈를 점점 조금 차격에 맞는, 그러니까 차격이라는 거는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게와 출력에 맞는 브레이크를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디서스펜션을 안 봤죠? 디서스펜션이 과연 뭘까? 궁금합니다만은 토션 빔이네. 사륜구동은 아니겠죠? 사륜구동은 멀티링크겠죠? 네, 멀티링크. 예. 근데 사륜구동은 멀티링크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을 하면은 그거는 스트럿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멀티링크라고는 하니까 링크가 예를 들어서 하기야 링크가 3개만 돼도 멀티링크는 맞지만 멀티링크라 4개야. 사실은 이 차들은 멀티링크는 4개가 들어가는데 멀티링크라기보다는 스트럿에 가깝지 않나? 왜냐하면 근데 트레일링크가 있어가지고 이걸 또 스트럿이라 하기는 아니야. 그래도 맞지. 어퍼함이 있지. 아니야. 정정합니다. 스트럿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멀티링크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아요. 스트럿은 뭐를 스트럿이라고 불러야 되냐면은 구화방 같은 거. 그러니까 어퍼함이 없이 밑에 로어함하고 테일링 링크로만 구성된 3링크 시절은 스트럿을 개량했다고 보겠는데 이거는 멀티링크라 부르는 게 맞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트렁크는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전자식 스위치가 있고 꽤 경차에 비하면 꽤 크죠. 이거 왜 캐빈 피터가 2가지가 있죠? 그거 똑같은 건데. 네, 뒤집어졌군요. 방향이. 예, 전 2가지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차 안에서 뭔가 유쾌하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이거 새 샀어요, 중고 샀어요? 중고에. 언제 샀어요? 작년 6월에 갔어요. 전차주가 아줌마였어요, 이거. 아니요, 그 전차 이거 렌트카였대요. 렌트카였어요? 네. 내가 어제 차에서 누가 지렸어, 이거. 그래요? 애가. 진짜예요. 근데 렌트카 치고 너무 조금 탔는데요? 그거 이게 현대인전 중고차로 사가지고 좀 상태가 좀 괜찮은 줄 알고 샀죠. 원래 제가 78,000원에 들어왔어요. 예. 그래요? 렌트카인데 이렇게 조금 회사 렌트카 할 수도 있나? 그죠? 그러니까 막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업무용 렌트카. 그리고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이 펜더 가리시 같은 거 보면 완전 유럽차 맞죠? 이거 유럽에 팔려고 만든 거 맞아. 그리고 범퍼도 여기 이제 시원하게 똥펌퍼로 갔어요. 이거 내가 원하는 거 맞죠?
이거 이태리 가면 꼭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치? 이태리하고 프랑스는 꼭 필요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현대가 만들면서도 사실 산타페 같은 거는 미국에 팔려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팔려는 게 아니라 유럽 팔려고 만든 게 맞아. 그런데 유럽에서도 좀 큰 차거든, 이게 사실. 우리 기준에서는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럽 같으니까 유럽 사람들이 아이고 왜 이렇게 큰 차 가져왔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쓸 거란 말이지. 그리고 뒤에 테일 램프도 또 제논이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유럽 가서 놀림받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아시아인들 지금 놀림받잖아요. 근데 이러면은 이래서 놀림받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진짜 테일램프는 여기네. 방향지시등하고 후진등은 여기 있으니까. 이건 브레이크등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도 브레이크등 있잖아요. 예. 내가 이제 며칠 전에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내 아는 지인이 여기에 도트가 이렇게 2개가 빠졌나봐. LED니까. 그걸 뒤에 따라오는 차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거 벌금까지는 아닌데 뭐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자동차 검사 가면은 거기서 다 얘기를 해주는 건데, 내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단속 권한이 모든 국민에게 있는 건가요? 그게 괜찮은 건가라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국민한테 단속 권한이 있으면 우리 이제 어디 가서 국민 대 국민으로 누구를 만났을 때 일단 덜컥 경계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가 나 신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세상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찰관도 비번인 시간에 날에 단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근데 국민은 비번이 없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난 들어요. 실내를 보겠습니다. 자, 실내를 보기 전에 사실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승용차가, 우리가 승용차라고는 하지만 그건 거의 세단 형태의 승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런 차를 살까? 사실은 다 편리함이, 장단점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자, 승용차에 없는 장점은 아까 제가 트렁크를 열었을 때 뒷 시트를 제끼면 큰 짐을 실을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인은 왜 뭐든지, 유럽인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인도 마찬가지지. 그 백인들은 뭐든지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는 좀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보세요? 또 뭐 짐 하나 나를 있으면 여보세요? 용달이죠? 이렇게 전화하면 바로 오잖아, 우리는. 근데 사실 안 되잖아, 외국은 그게. 뭐 안 되는 이유가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안 될 거고, 유럽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안 될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스스로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를 선호하는 거는 맞는데 우리나라는 굳이 이라는 생각이 들잖아.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돼. 우리나라는 저기 집에서 앱을 딱 열어서 택시도 바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은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선택 측면은 차치하고, 우리가 운동 성능 측면으로 본다면은 승용차 베이스는 무게중심은 좀 낮아지지만 사실 트렁크가 있어서 뒤쪽이 조금 오버행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이거는 사실 경차를 키웠죠. 사실 이거 누가 봐도 스파크 대자예요. 이거는 같은 회사가 아니지. 근데 이 회사는 경차가 모닝 같은 회사라 할 수는 없나. 그래도 가까우니까 모닝 대자예요, 누가 봐도. 이 방식은 근데 무게중심은 다소 높아지지만, 사실은 무게중심이 높아진다고 했지만 크게 그렇지도 않은 게, 무거운 엔진 변속기나 나머지는 무거워지지도 않잖아. 올라가지 높아지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천장이 조금 높아지거든요. 대신 트렁크가 없어짐으로써 뒤에 오버행을 거의 없앰으로, 리어행을 다 없앰으로 인해서 뒷부분 움직임이 대신 또 무거운 트렁크를 얻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거를 보상했죠. 그래서 또 깔끔한 나름대로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코나 중에 코나 N이 있잖아. 코나 N이 움직임이 저기 아반떼 M보다 더 깔끔하다. 일견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휠베이스도 이게 더 짧거든. 휠베이스 짧지, 앞뒤 오버행 짧지, 뭐 이런 거. 그거 있잖아. 세단들은 자꾸 자기가 더 길어 보이려고, 경쟁자보다 길어 보이려고 앞범퍼도 쓸데없이 이만큼 늘리고 뒷범퍼도 늘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하면 또 이만큼 더 늘려가지고 더 길어졌다 그러려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서 다행이야.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는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서로 1mm, 2mm 가지고 싸운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더 1mm 길다, 네가 1mm 길다 이러고 싸우는데 걔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또 한때는 또 휠베이스 가지고도 싸우지 않았어? 휠베이스도 내가 더 길다, 뭐 휠베이스가 길어야 고급차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휠베이스 길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죠? 휠베이스 길면 둔하기만 해, 차가. 참,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근데 이제 사실 휠베이스가 길어진다는 것은 차를 만드는 사람들은 고민이 많겠죠. 왜냐하면은 휠베이스가 긴 게 고급차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길게 만들면 되잖아. 근데 안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은 당연히 좋은 거는 실내 공간이 커지니까 뭐 공간 넓어져서 좋겠지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디 비틀림이 굉장히 취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S클래스 저기 요즘 나오는 투투투나 투투쓰리 S클래스 이렇게 떠보잖아요. 바닥에 보강바가 컨버터블처럼 돼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했거든. 근데 이제는 알아요. E 클래스는 안 하거든. S는 해야 돼. 그만큼 길이가 길어진 것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그러면 더 길어져서 좋은 게 없잖아. 내가 더 길어져가지고 바디만 더 약해진 거라고 지금. 근데 뭐 또 바디 강성의 중요성을 모르면은 마냥 길어진 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이게 이 차에 대한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느 게 더 좋다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봐야 큰 차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에휴 돈 없으니까 저렇게라도 합리화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뭐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점점 더 그렇게 보일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사시는 거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 둘이서 저기 서로 대화로 고갯마루 저기 진성 팬 여러분 저기 상대방을 납득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 당신 인생을 허비하는 일일 뿐이에요. 그냥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유럽형 모델이다 보니까 진짜 담백해요. 뭐든지. 여기 뭣도 안 냈어. 도어트림도 지금 이게 저기 여기 원래 은색을 칠했을 법도 한데 왜 안 했지? 현대 원래 그거 전문인데 안 했어요. 안 하는데 이게 유럽 사람은 그거 관심 없거든. 그리고 실내도 단순하고 여기는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전자식 공조 이거 옵션이 잠깐만요. 이게 이제 분명히 이 당시에 트림이 있을 거란 말이지. 스마트 트림이 있어요. 트림 종류를 알 수 있나요? 처음 밑에서부터 위로. 다른 자동차 차들이었으면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쫙 읊어줬을 텐데 우리 채널은 이거 뭐 무슨 트림이 있었는지 나도 모르고 차주님도 모르고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되고 차라는 게 어차피 뼈대하고 엔진 변속기 권력 다 똑같은데 그 뭐 옵션 몇 개 더 들어갔다고 차가 어떻게 다른 차가 되는 건지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급인가요? 지금 스마트 트림이라서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런데도 자동 공조기가 들어있는데? 저거 그때 보니까 회사에서 만들 때 저건 옵션 넣어달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죠. 이제 회사에서 쓰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람들도 우리는 저기 깡통 공조기는 도저히 못 쓰겠다. 이거는 오토 공조기는 넣어줘라. 이래가지고 거기까지 넣어서 뽑아줬겠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깡통 공조기는 미처 우리가 만들지를 못했다. 그냥 이거 사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저게 원래 깡통 하면 진짜 그거 돌리는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좀 그것 때문에 저걸로 하지 않았겠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싫어하지 사실. 그렇죠. 예. 화면은 있어요 그래도. 그리고 시트도 이게 헝겊이야. 스마트다 보니까 헝겊입니다. 근데 좋은데요. 지금 저는 헝겊 시트 성애자인 거 아시죠? 너무 좋아요 시트가. 그렇잖아요. 비닐 시트보다는 헝겊 시트가 낫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얘는 착장감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보기 드문 우레탄 스티어링 휠이라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우레탄이 어째서 좋기만 해요. 짝짝 붙고. 그리고 우레탄이지만 여기 반들반들하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홈을 새겨놔가지고 접지감 좋은데 왜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지? 마음은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작년쯤에 구입하셨는데 구입가는 얼마예요? 기억이 1,600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중고차가 꽤 비싸. 렌트 이력까지 있는데도 이게 코나가 인기가 좋군요. 그게 현대에서 현행 중고차를 파는 거다. 그래서 딴 데보다 조금 더 비싸게. 비싸게 하고 대신에 좀 이제 보증도 좀 1년 더 연장을 할 수 있게 하고. 중고차임에도 불구하고 보증이 되고. 그렇죠. 근데 사실 국산차가 그거 아시죠? 잔존가, 법적 잔존가도 국산차가 더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 거래가는 비교도 안 되는 정도로 높죠. 제가 늘 여기가 말했잖아요.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타는 사람들은 다 새차 사는 사람은 아니고 그 중고차 사는 사람들은 다 거지였어. 맞잖아. 이거 비싸서 못 샀잖아. 1,600만 원 주고 이거 살 수 있어요? 난 못 사요. 나는 못 하네. 나는 600만 원짜리 C클래스 밖에 못 하네. 근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 같았어.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 사실은. 차는 비싸지만 이거는 유지보수가 쉽고 그쪽은 차는 싸지만 유지보수가 굉장히 혹독해요. 그거 알고 결정하셔야지. 그거 모르고 그냥 당장 이거밖에 안 해? 이러고 사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포르쉐 981 엔진 마운트 얼마다? 한 개 290만 원이 넘는다. 그걸 알고 사야 됩니다. 이거가 아까 내가 운전 자세를 딱 맞춰놓고 올게요. 지금은
저기 차주님한테 맞춰져 있어가지고 내가 운전하는 자세에 맞춰놓고. 그래도 좀 뭔데? 오케이 됐어요. 딱 이게 내가 운전하는 자세에 맞췄고 뒷좌석을 딱 타면 뭐 이 정도면은 예, 좁지 않은데요? 스파크 M300보다 조금 넓어요. 근데 의외로 뭐 고급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예. 왜냐면 고급차가 아니니까. 그쵸. 고급차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야. 나는 현대자동차는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고급차는 고급지게 만드는 게 맞는데 고급차가 아닌 걸 자꾸 고급지게 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고급진 거를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좀 딱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을, 목적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계속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자꾸 너무 모든 물건을 너무 고급화하려고 그러거든? 우리나라에만 모든 국민이 왕족이지 우리나라를 딱 벗어나는 순간 그런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버전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뒤에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그냥 제껴지는 건가? 왜 안 제껴지지? 그거 누르셔가지고. 이거 뒤에서 뭐 눌러줘야 돼요? 다 된 거군요. 이렇게. 이거는 그럼 엉덩이판은 안 제끼고 그냥 되는구나. 그렇지, 이게 더 편하죠. 그러면 이제 짐칸이 길어지니까 짐을 싣고 다닐 수 있습니다. 큰 짐을. 큰 짐이라고 하면 보통 스피커죠. 아닌가요? 예? 스피커 좋아하시죠? 그럼요. 보통 큰 짐은 스피커밖에 없어요. 여기 싣고 다닐 짐은 다른 큰 짐이 생각나는 게 없는데. 이 정도 살펴보고 주행을 한번 근데 여기 지금 요 미세한 곡사고는 누가 낸 거예요? 그건 누가 박았는데 지금 너무 못 찾았어요. 본인이 내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 소유 시절은 맞는데 그러니까 CCTV에도 안 보이고 뭐 저기도 안 잡혀가지고 이제 블랙박스에도 안 잡혀가지고 네네. 나도 풀라고 정말 그래봐야 요거는 뭐 그러다 치지만 요거는 철판이 조금 찌그러졌는데 녹은 안 쓰겠고 요거는 플라스틱만 하나 갈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타이어는 둘 다 새 겁니다. 그렇죠. 한국 타이어 키너지 ST. 키너지 ST AS. 그럼 뭘까 도대체? 카이네틱 에너지 스트리트 올 시즌이라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싶어요. 마일리지도 길게 하고. 이게 마일리지가 길대요? 600 정도래요. 여기 트레드웨어가 600 정도고 이제 좀 많이 팔리는 모델이다 보니까 좀 신경 써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패턴 한번 보죠.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신경 많이 썼어요. 뭐 큰 홈, 잔홈, 뭐 엄청나요 지금. 거기다 소음은 어떻던가요? 소음은 전에 거보단 좀 줄었어요. 이전에는 뭐였죠? 전에 그거 어디고 넥센의 AH8. 아하.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새 타이어라서 줄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행을 가볼 텐데요. 이 차는 주행을 가기 전에 제일 설레는 게 뭔지 알죠? 출발할 때 과연 클러치가 멀쩡히 잘 붙을런지. 좀 잘잘그립니다. 진짜? 예.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거의 나는 여기에 시승의 50%가 걸려있다고 봐. 지금도 안 잘잘그리네. 그래도 이 정도면 멀쩡한데? 예. 다행이네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 맨날 아침에 한 번씩 덜덜덜거리길래. 아니, 덜덜거리는 차는 그나마 거의 정상인데 그거 말고 지연되는 차가 있더라고요. 윙, 쿵 하는 차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행거리를 봐서 그럴 때가 됐는데 안 그런 거 봐서 한번 손 본 것 같아요. 미션 오일도 89,000에 갈았으니까요. 89,000에? 예, 89,000에 딱 갈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상태가 좋았습니다. 어딜 가나 리뷰에서 코너링을 되게 칭찬하더라고요. 코너링을요? 예.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우리가 코너링이라고 말을 하려면은 거의 한계 상황의 코너링을, 그러니까 우리 채널에서는 그걸 얘기하거든요. 인제스피드용에서. 인제스피드가 아니라도 예. 내가 길에서도 한계 상황 코너링이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돼야 우리는 코너링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데서 이렇게 이건 코너링이 아니죠. 내가 볼 때는 코너링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 차 코너링 좋다 그러는 거는 나 다 알 것 같아. 롤이 별로 없어. 네,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아무 상관. 롤이 크고 작고의 문제도 없고 진짜 코너에서의 그 코너링의 성능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 잘하셨네요. 나는 사실은 다른 자동차 채널을 안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채널을 봤다면은 그 자리에서 모니터 하나 또 부서졌지. 맞잖아요. 이게 무슨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했던 뭐 이런 코너링이 뭐 다른 차는 안 되나요? 내가 볼 때는 고속버스도 돼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차체 밸런스가 좋다라는 말씀도 많이 그러니까 하세요. 뭐 어떤 밸런스가 좋다는지 그것도 저도 밸런스란 말이 어떤 말인지. 그렇죠. 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뭐 어떤 면의 밸런스가 좋은지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 사이를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그 뜬구름 잡는 얘기를 그냥 밸런스가 좋다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 아 나 뭔지 알았다. 현대자동차 영업부의 밸런스가 좋네. 아, 잘 팔릴 수 있게요. 아니 어떤 게요? 차 맡기고 광고비를 많이 주면 밸런스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돈을 많이 줬다. 예, 그 뜻이지. 그게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막 37번 국도 같은데 막 돌리면서 네. 차체 밸런스가 좋네요. 이게 전륜구동 SUV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예. 타시면서 되게 극찬을 많이 하셔서 아까 국도를 타면서 30번 국도가 저기 어디 뭐 소양강 근처인가? 저 단양 가는 길에 단양요? 단양인가 거기 가는 길에 본 37번인가 34번인가 단양 주변에 우리도 많이 가거든요. 그 굴곡이 막 진데 있어가지고 예. 거기 막 가시면서 밸런스가 좋다. 그래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아, 그냥 차가 경기장을 좋은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아,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죠? 그냥 경기장을 가봐야지 알 수 있지. 국도기에 꼬불꼬불한 데서 내가 한번 그거 나서 이제 알았어. 어우 야 이거 밸런스가 되게 좋아. 근데 사실 그건 있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말을 하면은 욕도 안 먹고 검증할 필요도 없잖아. 예. 어느 채널에 들은 걸로만 네. 얘기했다 보니까 얘기가 좀 이상하게 들리셔서 예. 아니, 뭐 특정 채널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네. 저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네. 차를 평가할 때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차는 코너링이 핸들링이 묵직한 게 아주 코너링이 좋다고 이러면 뭐 그거 어떻게 확인할 거야? 그죠? 확인 못 해요. 전륜구동 SUV인데 네. 이렇게까지 핸들링이 좋을 수 있나? 와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냐? 현대차가 너무 달라졌다.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까지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 경차 타보면 기절하겠는데? 그래요? 같은 포맷에 더 작고 더 가벼운 경차는 더 좋아요. 예. 아, 저도 이제 이리저리 좀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좋은 말씀을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시는 게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같은 포맷이면은 작고 가벼울수록 좋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그동안 현대가 만들던 중에 제일 작은 SUV니까 당연히 다른 SUV들보다 당연히 더 좋겠죠. 근데 그러면 같은 포맷의 경차보다는 더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출력은 더 세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전에 트랙스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는 어떻게? 트랙스하고 비교가 되는 점 한 가지는 악셀 페달이 많이 가볍고 이게 뭐라 그래 조작계가 많이 가벼워요. 트랙스보다는. 지금 스티어링 필링도 가볍고 끈적임은 전혀 없고 모든 게 가벼워요. 약간 회사의 이제 제조 철학의 차이라고. 그렇죠. 보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도 이게 더 성능은 높은데 알다시피 출력도 높고 성능은 높은데 엔진 필링도 그 현대차 엔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 조용하고 출력도 좋고 다 좋은데 뭐 아무런 맛이 안 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맛이 안 나요. 약간 근데 DCT는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DCT 되게 욕하잖아요. 네. 제 입장에서는 DCT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DCT가 수동 기반 변속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면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자동 변속기만 타시던 분들이 이걸 타면 변속기가 왜 이래? 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지. 저도 막 소카 막 타고 다닐 때 네. 그냥 자동 8단 이런 거는 네. 생각 없이 엑셀만 밟으면 되는데 네. 얘는 발을 좀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요. 왜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밟을 때 저는 네. 다른 채널에서 이제 네. DCT 운전법이라고 막 나와 있던데. 잠깐만요. DCT 운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수동 나 아직 말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그분도 그냥 이제 수동 운전을 네. 하시던 분이니까 네. 이제 그냥 간단하게 시작할 때 악셀을 이제 한번 반 띄워가지고 예. 그 1.5rpm이나 예. 1000rpm까지 예. 좀 올린 다음에 예. 하면 클러치가 바로 붙어버리니까 예. 반 클러치 최소화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최대한 반 클러치 안 쓰고 최대한 붙게 해서 출발을 해라.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예. 앞차가 출발한 다음에 한 번에 악셀을 딱 붙이는 얘기를 해야지. 되게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또 저기 유튜브 하면서 지금까지 수동차 성애자들 많이 만났거든요. 네. 수동차 제대로 운전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역시 정말 단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실력자이시니까 역시. 예, 마음에 들게 수동차 운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트랙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수동차 성애자분들이 트랙에 오시잖아요. 제가 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스티어링 조작할 때는 기어 못하고요. 기어하라 그러면 스티어링 못해요. 이거 동시에 돼야 되거든. 그렇죠. 예, 그런 사람 거의 없어. 거의가 아니라 못 봤어요 아직까지.
저도 듣기로도 예. 이제 교차로에서 네.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네. 속도를 줄이면서 같이 세 개가 같이 움직이면서 막 움직인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조합이 잘 되는 사람이 많이 없으시다. 뭐 그 정도 기자님 경지는 얘기까지. 돼야지 우리가 수동차 운전한다 어디서 말할 수 있을 텐데. 아유, 저도 뭐 수동 면허라는 게 그냥 일종 수동 면허 있어요? 예, 수동 면허긴 한데 예. 그냥 기계적으로밖에 할 줄 모릅니다. 일종 수동 면허는 의미 없어. 예, 맞아요. 예, 이종 수동이 의미 있는 거고. 예. 왜냐면 면허 딸 때 난이도는 이종 수동이 더 어렵거든요. 엔진이 자주 꺼진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토크 약하니까. 약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요철을 지났는데 스프링하고 댐퍼가 굉장히 딱딱해요. 이건 지금 트랙스보다 훨씬 딱딱해요. 딱딱하다는 의미가 또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이게 잔진동 있잖아요. 예. 잔진동에 너무 솔직하게 반응해요 지금 이 차가. 거의 가면 잃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댐퍼가 좀 하드하고 그러니까 바디가 튼튼하겠죠. 그러면은 약간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예. 고속에서의 안정성도 좋겠죠 좀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왜냐면 기존의 현대차들은 부드러웠으니까. 그렇다고 예, 그거에 비하면 이게 훨씬 지금 단단한. 그냥 딱 봐도 이거는 유럽 수출하려고 만든 게 맞다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독일에서 네. 그 BMW 이제 M 부분을 맡고 네. 계시던 네. 그 이게 비어만 아니에요? 비어만인 거예요. 예. 비어만 그분이 이제 오시면서 네. 세팅 값이 많이 좀 독일차스러워졌다 예. 그런 얘기를 해서 주워 들은 제가 볼 때는 있어가지고. 비어만이 한국에 와서 한국화 됐어요. 아, 그런가요? 여기 어디서 독일차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아, 그냥 댐퍼가 단단한 거 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뭐 그거 하나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비어만이 예. 카스에 적응해버렸어. N 시리즈 약간 그렇게 느끼셨는가요? N은 그것 좀 애매한 게 뭐냐면 N은 사실 독일에는 없는 포맷이거든요. 네. BMW는 그 당시에 없는 포맷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N이 좀 애매하지. N이 무슨 말? 이제 N 이전에 우리가 저기 뭐죠? 그 벨로스타에는 프랑스차 나왔다면 아반떼에는 조금 더 폭스바겐 나오졌지. 그 점에서 독일차 나오진 게 맞다. 그거는 맞네요. 예. 그 폭스바겐인데. BMW는 할 수 없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i30도 이제 골프를 많이 뺏겼다, 골프를 많이 본받았다. 그렇게 i30가요. 예. 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동급 차량들은 이제 경쟁력을 위해 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차량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유의미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들었고, 뭐 아니, 국내 판매는 제가 볼 때 유의미한 성과 정도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그전에는 폭스바겐 골프가 그 포켓 로켓이라 그래가지고 소형 차의 스포츠 차의 어떤 소형 스포츠카의 표준이었다면 그걸 완전히 옮겨왔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서민들의 포르쉐인가 뭐 그런 말까지 들을 정도. 후진할 때만. 후진할 예. 때.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반떼 N이나 벨로스터 N을 놔두고 폭스바겐을 사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심지어는 벤츠에서 만든 거 A45 AMG조차도 아반떼 N 이기기 쉽지 않을걸? 그러니까 빠르기로는. 그 A45에 대한 영상을 내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하나 본 거 있는데 거기 댓글들이 막 A45가 막 엄청난 차라고. 왜냐하면은 2000cc 배기량으로 남들이 못 내는 어마어마한 출력을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 완전히 벤츠가 실수로 잘 만든 거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 엔진이 얼마나 저속 토크가 없는지 알고 나면은 진짜 차 그렇게 만들면 안 될 것 같거든. 아니 그 로토스가 그 엔진 빌렸을 때도 심지어는 피크 출력 줄여서 썼잖아요. 로토스는 그 누구보다 차 세팅할 줄 아는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왠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보고 피크 출력만 보고 막 그게 엄청난 만듦새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트랙에서 차 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걸요.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륜구동 전문 회사가 아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아니에요 A45 엔진은 사륜구동이란 말이에요 또 이런단 말이지. 근데 제가 왜 전륜구동이라는지 아시죠? 그냥 기본 폼에서는 전륜구동에서 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슬프다. 내가 A45를 전륜구동이라고 말하면서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되는 거. 그거 좀 말 안 해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사람마다 뭐 의견도 다양하시고 하니까 또. 기타 뭐 지금 출력이나 근데 이거 신기한 게 맞아요. 압축비를 높이고 피크 출력을 줄였다 그랬잖아요. 부스트를 낮춰서. 맞습니다. 터보차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나. 이게 1500rpm에서 최대 토크가 터지게 그렇군요. 그러니 DCT하고 조합이 잘 맞아가지고 이거는 뭐 터보렉은 거의 안 느껴져요. 그 터보렉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가만히 있다 가지고 확 나가는 게 터보렉이라는 거예요? 악셀을 밟았는데 잠깐 반응이 없어요. 우리 자연있게는 밟으면 어쨌거나 빨리는 안 나가도 그 회전수에 상응하는 토크가 분출되면서 반응은 하거든요. 근데 터보차는 반응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과하게 반응을 해. 갑자기 훅 그렇죠. 나가면서. 안 가다가 확 가. 그 가급기에서 이제 그렇죠. 과급을 못 하다가 확 하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흡기과의 차이 중 하나가 이제 밟으면 밟은 만큼 나가는 게 자연흡기다. 그렇죠. 차이라 얘기할 때 이제 그렇죠. 그 터보렉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별로 크게 지금 터보차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압 터보의 특징이거든요. 우리는 터보차라 그러면 무조건 막 부스트를 높이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저기 UPD가 저거 우리 고갯마루 채널 하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걱정을 했는지 알아요? 어떤 거예요? 야, 우리가 저기 리뷰하면 저기 리뷰차는 어디서 제공받지? 우리 한 10대 하다 주변 사람 한 10대 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랬거든요. 예. 근데 또 이렇게 멀리서 와주셨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걱정이 없는데 또 제가 갖는 걱정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자동차 회사마다 차들이 성능이 정말 천차만별이었어요. 예. 근데 언젠가부터는 모든 차들이 바디 강성도 좋아졌고 뭐 요새 뭐 바디 강성 약한 차가 없고 브레이크 안 넣는 차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걸 내가 이거 다 이제는 뭐 차들이 다 비슷한데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만큼 진짜 이 차도 지금 바디 강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또 얘기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비싼 차, 뭐 롤스로이스는 뭐 5억 6억 가니까 바디 강성이 완전히 현대차랑 넘사벽일 거야. 땡. 아닐 수도 있고. 아니에요. 그게 아닐 수 있는 게 아닌 게 너무 크게 만들다 보니까 약해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를 보강하려고 막 보강하다 보니까 엄청 무거워졌죠. 네, 그런 거지. 이런 작은 차,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코나나 엑센트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거는 싸구려니까 막 엉터리인가? 아니 이제 그런 차가 없어요. 다 비슷하게 안전하게 만들었다. 네,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거고요. 항상 보면 막 이제 쉐보레 차하고 비교를 하면서 네. 현대차는 쉐보레에 비하면 차대 강성이 약하다 이런 속설이 많이 돌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 속설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예. 오히려 현대가 더 우월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볼 때도 지금 바디 강성 자체는 이 차가 더 높아요. 아 진짜. 예. 근데 물론 또 트랙스도 최신형 트랙스를 제가 안 타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한 세대 이전의 트랙스랑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스프링하고 댐퍼 세팅은 쉐보레에 뒤지는 건 맞아요. 아, 네. 자체는 쉐보레. 동시대로 봐서도. 예. 너무 쿵쾅거리잖아요. 좀 너무 예. 많이 좀 트레이블레이저도 한번 타봤었는데 네. 아 그 차 딱 타자마자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 그냥 그 차 운전한 그 재미가 이런 거구나 그냥 막 그렇죠. 보기로 아무도 모르지만 세팅을 해서 맛을 내는 비법은 쉐보레 쪽이 아직까지도 한술이라는 거지. 쉐보레는 여러 회사를 가져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 GM 산하로 알고 있고 그렇죠. 뷰도 있고 그럼요. 캐딜락도 있고 그중에 서민차 브랜드가 이제 쉐보레.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GM 브랜드 산하에 훨씬 많았어요. 아, 폰티악 브랜드도 들어봤는 있어.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다음에 독일에는 오펠 있었죠. 호주에 홀델 오펠, 있죠. 오펠. 예, 뭐 지금 엄청나요 지금. 영국까지 가면 폭스홀도 있어. 거기 따지면. 진짜요? 예, 오페라는 맨날 듣던 대우 자동차하고 연관성 그렇죠. 들으면서 예, 많이 그걸 다 들었어요. 엮여져 있는 거예요. 오디오는 좀 네. 그거 뭐지 기대하시면 안 되십니다. 아, 제가 좀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봐서는 뭐 무슨 저기 진공관인데요? 아, 근데 디자인. 여기 오해하면 안 돼. 실제 진공관에 숫자가 안 나와. 이거 오해예요 지금. 예. 말 나온 김에 레이디오 한번 들어보죠. 노래가 나오고 있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 이전의 현대차들보다는 소리가 더 명확해졌어요. 그런 점에서는 진화했는데 왜 푸석거리냐. 신기하지 않아? 왜 소리가 푸석거리냐고. 지금 혹시 음질을 조정돼 있나요? 음질? 아, 손 안 됐어요. 안 됐죠? 예. 푸석거려요. 신기하죠? 같은 오디오인데 그러니까 나는 뭐가 신기한가 하면은 주파수 특성이나 파형이 어떻게 바뀌어야지 소리가 이렇게 푸석거릴 수 있냐는 거지. 정말 신기해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은 이전의 현대차들보다는 넓어졌거든요. 특히나 고음 쪽으로 넓어졌는데 노래가 안 나와요. 들을 수 있다는 거에 만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타니까 서스펜션도 너무 딱딱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스포츠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딱하면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신병 차를 왜 이래 딱딱하게 만들었냐라고. 그 말도 그 말이 맞죠. 일리가 있죠. 근데 이게 묘한 게 진짜 잔진동은 딱딱한데 큰 진동은 출렁거려. 아, 그래요? 뒤는 지금 출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큰 진동. 그러니까 진폭이 커지면 출렁거리고 진폭이 작은 고주파. 그러니까 고주파라는 거는 다닥 왔다 가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예. 거기에는 딱딱해요. 그러니까 고주파 진동에는 딱딱하고 저주파의 큰 진폭은 출렁거려. 그러면 세팅은 약간 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서스텐션 세팅에 대해서는요? 불만이죠. 아, 예. 이게 좀 쉐보레하고 반대라니까요. 쉐보레는 고주파 작은 진폭은 부드럽다가 큰 진폭은 딱딱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반대로 했어요. 뒤 토션 빔인 건 잘 모르겠어.
뒤에 막 쿵쾅거리고 막 덜컹덜컹거린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딱딱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 DCT는 현재까지 섰다 가다를 우리가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변속기는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DCT 덕분에 이거 몇 단이죠? DCT가? 7단입니다. 그럼 연비도 좋겠네요. 좋네요. 지금 연비 좋습니다. 오늘 올 때 16.5 찍었고요. 16km 지금 16.1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 280km 누적 연비가 좋은 거죠. 제가 최대 20까지 찍어봤습니다. 예? 이러면 스파크보다 이게 연비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탈 때 네. 이제 에어컨 끄고 여름에 네. 85에서 90 사이로만 예. 딱 지켜가면서 2차선이만 딱 갔거든요. 예. 그렇게 하니까 대구 도착할 때쯤 20이 딱 뜨더라고요. 와, 놀랍죠. 뭐지 재원 사무랑 1350인가 뭐 40인가 그랬는데 예. 제가 자동차 검사를 맡아보니 제 차가 1278km로 나오더라고요. 깡통차라 그런가 보다. 예, 그런 전 것 찌한테는 따져야겠는데. 뭘 뺐는데? 같아요. 아 그래요? 잘 굴러가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나? 아, 현대가 아니 근데 예. 검사서 저울은 좀 부정할게요. 아 그래요? 예. 괜히 검사서 저울보다는 고물상 저울을 이전에 잡아야 돼요. 고물상은 돈이 걸렸잖아요. 그게 무게에 정확하게 재고 검사선은 한 번에 재는 게 아니라 앞축 재고 뒤축 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죠. 따로따로 재가지고 더한 거기 때문에. 왜 마력 대비 차가 가볍네 가면서 괜찮은가 이거 이 생각했었어요 잠깐. 근데 뭐 우리가 대충 잡아 1300km라 그래도 부피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거죠. 그렇다고. 네, 1300km를 만들고 이 정도 충돌 안전도까지 나온다면은 사실 이거는 잘 만들었다고밖에 할 수 없거든요. 종합적으로. 그럼요. 1300km에 170마력 정도 되나요? 177마력입니다. 예. 그러면은 제 i3하고 거의 똑같네요. 그래요? 슈퍼카네. 다 슈퍼카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그거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평상시에 자기가 출력을 몇 마력 쓰는지 잘 모른단 말이야.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출력이 얼마일까? 우리 오늘 100마력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제 걸로 여기 나와요? 아니 거긴 안 나와요. 제 GTP한테 물어봤어요. 예. 이게 RPM당 예. 마력 얼마 정도 찍히냐. 그렇죠. 제 차가 3000 RPM 쪽에서 100마력을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1500, 200 그거는 거의 스파크 막 그럼요. 무치하고 70마력, 뭐 60마력, 50마력 이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딱 그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알고 나면은 아니 사람이 뇌가 있으면 좀 그런 생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한 1년 다니다가 야 나 그러면 100마력을 한 번도 넘겨본 적이 없는데 177마력짜리 차가 왜 샀지? 이 생각 한 번은 해볼 거 아니야. 추월 가서 갈 때 좋지 않을까. 추월 갈 때 그렇죠. 추월 가서 갈 그때 때 한 번 하고 좋죠. 긴급하게 이제 딱 꺾고 갈 때 그렇죠. 속도가 그렇죠. 빨리 나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런 출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177마일인가 또 이제 5,500rpm인가 4,500인가 아마 5,500이 1500은 돼야죠. 예. 거기서 터지는 최대 출력이기 때문에 네. 최대 제가 쓴다 해봐야 뭐 4,000rpm까지 올라갈 텐데 그래 한 네. 150마일까지가 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 또 바퀴까지 가면서 이게 엔진이라는 게 그 힘이 생겨도 열에너지로 운동이 열에너지로 바뀌는 게 있다고 들었고 예. 바퀴까지 가면서도 예. 그 토크 마력이라 해야 되나? 그게 예. 실제로 전달 마력이 손실이 많다고 들었어요. 당연히 손실이 있죠. 이 정도면은 뭐 한 20마력, 25마력은 손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감안하고 뭐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뭐 전 자세히는 그렇죠. 우리를 몰라가지고. 그러면 스파크는 얼마나 힘들게 다니고 있는 거야? 아 제가 모닝도 한번 예. 빌려서 타봤는데 언덕에서 낑낑거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람보르기니처럼 엔진 소리 내고 있는데 애는 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지. 그렇죠. 그래서 탄력을 주기면 안 돼, 그 차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차는 그냥 이제 언덕에 있어도 그냥 쫙 하고 올라가고. 그렇죠. 아,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내가 언덕인데도 언덕인지 잘 못 느낀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건 이미 슈퍼카예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또 옛날이시면 또 이제 사이드 예. 땡기시고 일단 너 예. 거의 가다가 딱 땡기신 거 아니세요 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도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오르막에서 내가 답답하냐 안 답답하냐 가지고 오르막에서 가속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거 이 정도 출력이면은 오르막인 거 잊어버리고 다닐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막 자연흡기 시절에 자동차 보셨던 분들 1.8 DOHC나 네. 2.0 이런 거 보신 분들 1.6 네. 터보 가지고 네. 아니 이 작은 엔진에서 이렇게 큰 힘이 나온다고 놀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참 그 대신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터보 엔진은 내구성을 이제 버렸다 약간. 조금 예, 그렇죠. 자연흡기에 비하면은 이제 높은 열과 압축비에 이제 그렇죠. 시달리기 때문에 가혹한 조건이 그렇죠. 더 심하다. 그래서 엔진 오일도 좀 더 높은 등급을 써야 되고 그렇죠. 가는 주기도 이제 짧게 가져가야 그렇죠.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가혹 조건이 또 5천이라고 매뉴얼이 명시가 아, 됐더라고요. 여기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5천 평시는 만이고 5천이니까 네. 6천 정도에서 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야 이제 얘를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맞아요. 좋은 생각이죠.
코나가 제로백이 7초대인가 막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예? 아니, 이게? 기록상은 그렇대요. 아니 근데 출력하고 무게 봐서 나올 것 같아요. 그 7초가 지금 어떤 출력인지 지금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저기 1990년대 말에 타던 차가 BMW 1세대 M3거든요. 네. 87년식 M3였는데 그 차가 제로백이 7.6초였어요. 그때 하고 지금 예. 마력이 이제 비슷해졌다. 그 시절에 독일 DTM을 휩쓸던 레이스카의 베이스가 되는 양산형 모델이 내던 제로백을 지금 동네 누구나 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30년 만에. 예. 감독님께서도 이제 채널에서도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참 차가 옛날에 많이 좋아졌다. 네. 누구나 이제 이 정도의 급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됐네. 그렇죠. 그렇게 극찬을 좀 하시는 그렇죠. 줄 들었어요. 진짜.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 당시에는 그 차를 타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운전 스킬이 되는 사람들이 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 아유, 그러다 보니까 없었지. 가끔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고를 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겠죠. 네, 차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출력을 쓰려고 하다 보면 자칫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막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네. N 시리즈를 네. 그때 소카에서 이제 출시를 했을 때 사람들이 토크 스티어인가 뭐지 네. 그거를 이제 생각을 못 해가지고 막 회전하고 네. 이래가지고 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예. 그런 출력이라든지 예. 그런 고출력의 이제 자동차를 써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감독님만큼 하셔야 이제 정확하면 몰라도 되는데, 네, 정확하면 몰라도 되는데 조심만 하면 돼요. 아, 조심.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속도감이 없어요. 아, 여기서 그렇겠죠. 이 코너를 속도를 얼마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고성능 N에 이 LSD가 달려있다고, 그리고 코너를 세게 확 들어가는데, 여기 한번 할게요. 이 LSD는 코너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코너 진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돌 때 이제 코너 탈출에만 도움을 주는 거지. 탈출에만요? 예, 코너 진입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하니까 사고가 나겠죠. 거의 대부분의 사고는 그래서 코너 진입에 나요. 차량 특성이라든지 기계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래야 내가 안전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들한테 또 방어운전에도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방어 운전을 해도 미친 듯이 달려들면 방법이 없죠. 아 그럴까요? 네. 자, 제가 달려볼게요. GT. 어우, 야, 이 노킹을 왜 하냐, 차가. 일반유였어요. 네, 일반인입니다. 이거 예. 일반인 차량입니다. 이거. 근데 노킹해요. 아 그래요? 네. 노킹이 어떤 느낌이었어요? 자, 다시 보세요. 까르르. 들리네요. 예, 이게 노킹이에요. 노킹 나오구나. 예. 코나가 압축비가 10대 1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인 압축비는 10대 1이지만은 사실은 압축비가 아무리 낮아도 노킹 시킬 수 있어요. ECU로 점화시기만 앞으로 당기면 모든 차는 노킹을 해요. 그러면 노킹 안 하게 점화시기를 늦추지 왜 앞으로 당겨놓은 거야? 라는 생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점화시기를 늦추면 출력이 떨어져요. 초반에 쓸 수 있는 힘이 떨어지죠. 초반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아, 그래요? 그래서 점화시기는 쓸 수 있는 만큼 빠듯하게 앞으로 당겨서 써야지 엔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회사들이 점화시기를 당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엔진 설계 물리적인 한계 내에서. 제가 오늘 기름을 식용소 기름을 넣고 왔는데도 어디서요? 직영? 예, 직영전 네, 기름을 네, 넣고 왔으니까 품질에서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유는 차가 처음에는 노킹 안 했겠지만 예. 지금 노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연소실, 카본 누적.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압축비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이 직분사잖아요. 네. 인젝터의 연료 분사량 미세 부족. 원인이 될 만한 게 많아요, 지금. 일단 인젝터도 새로 다 갈았어.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스파크 플러그 간극이 많이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스파크 플러그도 얼마 전에 다 갈았어요. 네, 그러면 고급료 좀 넣어야겠네. 아니네요. 이제 원인이 될 만한 거는 다 했으니까 고급료를 약간 섞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풀악셀을 하지 않으면 되죠. 그러겠네요. 예, 왜냐하면 하프 스로틀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예. 풀 스로틀에서만 정화시기가 앞으로 쫙 가면서 노킹을 따따따따 했으니까. 살살 타야겠네요. 그럼요. 사살 타면 문제가 없어요. 카본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3주 전에 네. 불소원샷 한번 썼거든요. 그 정도는 안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우리가 생각에 그 휘발유에다가 뭐 첨가제 넣어가지고 연소식 카본이 다 제거될 것 같으면 물론 광고에선 다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다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엔진을 열어서 까고 다 긁고 하겠습니까? 여기 클린을 해야겠네요. 흡기 클리닝 가지고도 안 돼요. 이건 연소식 클리닝이 아, 해야 되기 때문에 엔진을 까기 전에 거의 불가능해요.
아니 뭐 섞일 갈 차도 아닌데 뭐. 네, 섞일 갈 때는 고급률 좀 섞어주면, 아니 고급률 넣어주면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반떼는 이제 아반떼의 물리적인 압축비에다가 맞춰서 점화식이 설정했을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 코나 피스톤을 내면 압축비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노상 노킹을 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급률가 필수가 되고, 때로는 고급률로도 노킹하는 차가 있어. 아 그래요? 예. 그건 얼마나 고성능이 그래요? 더 고압축을 만들면. 그래서 그럴 때는 더 옥탄가가 높은 연료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100에서 102 정도. 그렇죠. 그래서 왜 옥탄가가 더 높은 고급 휘발유 자랑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 혹시 기온하고도 상관이 있나요? 기온 습도 다 관계가 있어요. 여름에 아무래도 기온이 높으면 노킹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지. 수온이 높아지면 노킹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엔진이 뜨거우면은 연소실이 이상 폭발이 먼저 일어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엔진이 왜 가끔 가다가 왜 이게 수온 게이지 안 보시고 다니시다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노킹을 많이 하지 하고 수온 게이지 딱 보면 높아 평소보다. 네, 딱 그게 노킹 조건이에요. 날씨가 더운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예, 있다.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여름은 자연은 신기하게도 기온이 높으면은 노킹을 많이 하는데 습도가 또 높아져가지고 약간 또 노킹에는 감해졌거든. 겨울에는 춥지만 기온은 낮지만 또 건조해서 노킹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노킹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또 이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노킹이라서 가 들어오고 노킹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제 차 노킹을 처음 들었어요. 예. 그리고 엔진마다 노킹음이 다 미세하게 달라요. 그래요? 예, 엔진 설계, 연소실 형상이나 엔진 형상에 따라서 노킹음이 다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 엔진 소음하면서 네. 태피 소음하고 뭔 소음하면서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태피 소음하고 피스톤 마모된 소리, 예. 뭐라 그래 그거를 갑자기 스커핑? 스커핑 소리하고도 스커핑이 조금 톤이 낮지.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이 낮은 거는 맞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노킹하고까지도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를 저거라 그러고 저거를 이거라 그러는 사람도 많거든. 하나 더 있다. 거기다가 안에 텐션 베어링 불량 소음도 있거든요. 그거 전부 다 굉장히 헷갈리는 소음들이에요. 근데 저도 가끔 유튜브 쇼츠에 그거 구분하는 영상 나오잖아요. 그거 휴대폰으로 들어가지고는 구분 못합니다. 그거 보고 이제 또 오시는 분들은 다 그놈이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노킹이 뭔지 몰라가지고 예. 그냥 터보 엔진 보면은 네. 그냥 소리 찰찰찰 소리 나잖아요. 예, 정도. 예. 그게 저게 노킹인가 이 생각을 아니요. 노킹이 아이들링에서 노킹 다음에 엔진 벌써 퍼졌어요. 그렇겠죠. 아무것도 주로 노킹은 가속할 때 나요. 아까처럼. 네. 근데 MDPS가 아까 서 있을 때는 되게 가벼웠거든요. 네. 속도 감응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달려갈 때는 제법 묵직해요. 그게 약간 오른쪽으로 간다는 느낌 안 드세요? 얼라이먼트가 살짝 안 맞습니다. 그래요? 네. 자동차 검사 받았을 때 예. 한 0.1인가 뭐 사이에 있어가지고 괜찮겠지? 그거는 검사소에서 봐준 거는 사이드 슬립이라는 거죠. 다른 거예요? 앞바퀴의 토인만 봐준 거죠. 예. 전체적으로 봐준 게 아니고 예. 근데 이거는 토션빔이라서 또 그러고 보니까 받을 게 없네. 앞에만 좀 앞 토인밖에 없네 진짜 볼게. 그것도 맞아요. 이 차 얼라이먼트 보면 굉장히 억울한데 교정할 거는 토인밖에 없는데 이거를 돈을 주고 봐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 토션빔은 다 복불복이에요. 나올 때 다 어느 정도 틀어져 있는데. 그때 감독님 클릭 그때 시합전 나가실 때도 토션빈 그냥 동네 보시다가 아반떼 달라고 하셔가지고 예, 다 복불복이니까 이거는. 예.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 회사에서 그거를 어느 범위 내로는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정을 그렇게 만들려고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량 생산을 하는데도 그 오차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요.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고 그럼요. 일본이 제일 그걸 잘했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일본 사람은 꼼꼼 또 꼼꼼 계속 꼼꼼. 왜 예전에는, 요즘은 우리가 그런 말 안 하는데 예전에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그 품질 관리 때문에 토요타에 가서 배워왔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그런 품질 관리 시스템의 선구자가 토요타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품질 관리가 선구자지 설계의 선구자가 아니야. 맞잖아요. 자꾸 그걸 우리가 구분을 못 하잖아요. 일단 설계가 개떡 같으면 아무리 품질 관리 잘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볼 땐 그 반대가 영국 회사들이야. 영국 자동차 회사들이 품질 관리는 개떡 같은데 차는 멋진 거 만들었단 말이죠. 그 랜드로버 분들 맨날 하는 웃음 옛날 랜드로버 특히나. 옛날이 예. 정비소에 소리 산다고 그렇죠. 예. FF 베이스 SUV 치고 되게 민첩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아까 밖에서 다 설명을 해버렸죠, 사실. 네. 앞뒤 오버행이 짧고 휠베이스가 짧아서 그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랑은 별개로 차가 한계 상황에 갔을 때는 역시나 앞이 무거운 FF의 전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보여주려면은 뒷타이어 접지력 더 낮춘 거 쓰고
예, 뒤에 공기 한 방 높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아까 좋다 그랬던 사람들 주면 예, 좋다는 얘기 아무도 못해요. 그때 아반떼 N 그때 네. 트랩 쏘실 때 약간 그런 거 쓰시지 않으셨어요? 아반떼에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액센트를 이렇게 많이 세팅했죠. 아, 그 차를 어지간한 사람들 처음 주고 트랙을 타라 그러면 1코너에서 스피네요. 그 정도 세팅은 돼야 거의 그게 이제 FF 베이스 랠리카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진짜 레이스카를 일반인을 주면 좋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는 만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래도 일반 도로에서 그렇게 예민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차에 뭐 일반인 입장에서 잘 굴러가면 되고 예, 안전해야지. 그러니까 그 안전하다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니까요. 네, 고장 잘 안 나고 그렇죠. 되고, 일단 고장 안 넣어야지. 맞아요. 짐 잘 많이 실리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참. 네, 그렇겠죠. 아니 뭐 짐 많이 안 실어도 되고 사람 조금 타도 되고 성능만 추구하면 다 MR로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네. 전륜 후륜에 대해서 보면 네. 승차감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볼 게 네. 아무래도 후륜이 오히려 뒷자리 승차감이 훨씬 낫다고 고급지다 뭐 그런 네.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옛날에도 한번 후륜에 뒤에 타봤는데 네. 전륜에서는 그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예. 느낌이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오해예요. 아 예,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은 생각해보면 후륜 구동차도 승차감이 제일 좋은 자리는 내가 볼 때 앞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뒷바퀴 바로 앞, 뒷바퀴 뒤축 바로 위에 앉아서 승차감이 좋을 수가 있어요? 없지. 그런 거군요. 그게 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후륜 구동차가 앞뒤 무게 분포가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뒤 스프링이나 댐퍼의 세팅을 좀 비슷하게 갈 수 있고 큰 턱을 만나거나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동상이 돼 같은 상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은 거고 FF차는 태생적으로 앞이 무겁기 때문에 앞 스프링과 댐퍼를 더 딱딱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앞과 뒤의 움직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턱을 넘으면 동상이 아니라 다른 상에서 움직이고 있어. 그 어색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뒤는 굉장히 딜레마예요. 왜 딜레마인가 하면은 FFD는 자 운전자만 탈 때는 뒤가 가볍죠. 그러다 보니까 뒤 스프링하고 댐퍼를 딱딱하게 설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FF차에는 뒤에 3명 탈 수 있죠. 뒤에 3명이 타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젠 뒤가 또 너무 무거워졌죠. 그러면 뒤 스프링하고 댐퍼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딱하게. 그러니까는 그냥 딱딱하게 하니까 혼자 탔을 때 뒤가 어떻게 돼요? 튀어다닐 수밖에 없죠. 아 그런 거. 예, 그래서 승차감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체험해나고 이거 생각했어가지고. 네. 아, 또 다른 얘기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후륜 구동차가 승차감이 좋다는 거지. MR 같은 차들 2인승차는 어차피 두 사람만 고려하면 되니까 스프링하고 댐퍼 세팅을 딱 한 명 내지는 두 명에다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좋지. 아 여기는 무게가 더 실릴 일이 없어. 그럼 그거를 고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승차감이 좋은 거지. 사람이 여러 명 타는 차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FF차도 저는 저기 맨날 혼자 타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맞춰주면 돼요. 근데 그거 안 되니까 문제지. 아 많이 배워갑니다. 아, 배우는 게 아니라 덕분에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를 의외로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 문제.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주제를 우리가 한번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저도 몰라서 맨날 멍청이로 말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지턱을 넘을 때 FF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는 무거운 엔진이 있어서 딱딱하니까 넘을 때 힘들고 뒤는 뒤대로. 근데 이건 아니 야, 뒤가 왜 바운드가 있는데 딱딱한 느낌이 드는 거는 또 이건 무슨 기술이지? 이거 신기술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리 FF차라도 휠베이스가 짧으면은 한계 이내에서는 엄청 예민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그거의 끝판왕을 내가 알려줄게. 기아 엘란. 아 그 옛날에. FF차 중에서 그렇게 휠베이스 짧은 차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엘란 타시는 분들이 옛날에 이 접지 한개 내서 이렇게 딱 돌리면서 와 이거 진짜 포르쉐 이제 박스 따위 그때 박스가 있었으니까 박스 따위는 비교도 하지 말으라고 이거 이렇게 민첩하다고 이랬거든요. 근데 한개 가면 아닌데. 한개 가면 박스타는 MR이라서 안으로 착 말리고 엘란은 그래도 언더가 천호 진입의 언더가 낮죠. 저는 그냥 이제 후륜이면은 네. 오버스티어가 나오고 전륜이면 언더스티어가 그거도 완전히 잘못된. 아, 그래요? 예, 그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륜 구동차도 오버스티어 나게 얼마든지 세팅할 수 있어요. 아 세팅의 차이. 예, 만든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푸조 같은 경우는 살짝 오버가 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푸조가 듣는 얘기 있잖아요. 후륜 구동처럼 움직여 이런 말을 한다니까. 오해라니까 그거는 진짜로. 후륜 구동차도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오버스티어 거의 안 나게 만들어요. 그걸 하려고 엔진 위치를 면밀하게 조절하고 있죠, 자동차회사들이. 엔진 위치만 조절한 게 아니죠. 변속기 위치, 배터리 위치 다 조절돼 있어. 서스펜션 세팅
다 스프링하고 댐퍼 세팅, 스테빌 세팅 이 모든 게 지금 차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때도 리뷰하실 때 네. 엔진을 약간 프랑스 차는 약간 앞쪽으로 기울였네라고 네, 네, 하시면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차의 거동을 좋게 했다. 네. 막 그렇게 이것도 사실은 현대차가 안 하던 방식을 썼잖아요. MD부터 엔진을 안으로 기울여서 무게중심을 안으로 약간 FF지만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프랑스 차는 이미 80년대부터 하고 있었어요. 선진적이시군요. 그럼요. 그런 거를 이미 보고 배웠는데 배운 척 안 하잖아요. 어느 누가 제가 푸조를 보고 좀 참고했습니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맞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비어만이 내가 사실은 독일에서 왔으니까 독일차를 참고했어 이 짓을 하는데 아니란 말이야. 프랑스차를 참고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솔직히 알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요. 소비자는. 그 얘기해도 안 믿을 거고. 예. BMW에서 데려왔는데 왜 푸조를 참고해요? 이러면 할 말 없잖아, 그죠? 그렇죠. 예. 이게 HBS가 짧긴 짧은 게 지금 이 길을 제가 여러 차를 갔잖아요. 이 차가 진짜 경쾌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얘기하는구나. 예, 이런 걸 보고 이거 이제 현대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데 현대가 달라지려면은 그 말을 계속 입증하려면은 제네시스도 요만한 사이즈로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 되는 거죠. 브랜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포맷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바디 강성 다 같이 높은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롤스로이스가 이 사이즈로 만들면 뭐 달라지겠어요? 아유, 뭐 똑같은 기술. 가죽만 휘바 알겠지? 제가 아무리 이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채널은 아직 구독자가 3만이라고. 다른 채널은 보통 얼마나 되죠? 10배는 되겠죠? 우리 10배 더 되나? 3, 40만. 10배 넘는구나 거기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쪽수로 밀리기 때문에 그쪽 구독자하고 우리 구독자가 이제 투표하면 다수결에 우리가 밀리게 되겠죠? 상황은 그런 거예요. 이피디님 우리 여러분 계속 이피디님이 뒤에 계셨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채널은 이제 난 여기서 거의 이제 끝이라고 봐요. 뭐 10만도 난 못 될 거라고 봐. 우리 채널은. 왜냐하면은 대중성이 너무 떨어져요. 내가 구독자 10만 되려면은 가끔 그런 말은 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우리 구독자 수가 너무 작으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좀 더 대중적으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구독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조언을 제가 많이 받아요. 네. 안 하려고. 저는 채널은 약간 기술적인 얘기보다 상품성에 대한 얘기. 예, 그래서 안 하려고. 나 그래서 안 하려고. 구독자가 지금 3만 정도만 돼도 조금 뿔딱지나는 댓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안 늘려버리려고 이제. 예. 약간 단골들만 오는 맛집 아니, 이런 느낌으로. 아니 물론 우리가 유튜브로 수익이 많이 나려면 구독자가 많아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뭐 그렇게 많이 늘려서 뭐 할까 싶어 내 생각에 지금 이제는. 억지로 안 늘리려고요. 괜찮죠, 피디님? 네, 괜찮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처음 생각보다는 더 많아요 지금. 네.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구독자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있잖아요. 왜 구독자 수를 보고 채널의 공신력을 따지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구독자가 100만인 채널은 정말 공신력 있는 채널이고 구독자 3만인 채널은 학고 채널이란 말이야. 약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맞죠, 그죠? 네. 근데 뭐 그분들이 그렇게 보는 시각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렇게 같은 논리를 말할게요. 그러면은 차 1년에 제일 많이 파는 현대자동차는 진짜 좋은 자동차고 차 몇 대 못 파는 맥라렌이나 람보르기니는 학고 회사예요. 숫자로 같은 논리 아니야? 왜 그죠? 이 숫자로 네. 뭐 표현을 할 수는 없다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숫자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다수결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댓글이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좀 전문적인 댓글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으시겠어요? 또? 예, 우리가요. 아닌가요? 제가 별로 뭐. 제 입장에서는 지금도 거의 다 풀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쉽게 알기. 근데 어떻게 더 하라는 얘기야, 씨. 야, 안 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럴 때는 그거 있잖아요. 내가 또 하는 말 있죠. 지금 잘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 어렵다. 그럴 때는 10번 보세요. 예, 한 번 보지 말고 계속 보세요. 그냥 무릎 계속 보세요.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이 얘기구나. 그리고 나가서 본인이 차 보면 운전해봐. 그러면 이거구나. 이제 그때 알죠. 어제의 진짜가 오늘의 가짜가 되고 오늘의 가짜가 내일의 진짜가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런 날이 와요. 그랬을 때 옛날에 달았던 악플은 슬그머니 지워주세요. 방금 전에 왜 우리 요철을 땅 쳤잖아. 네. 이때 느낌이 안 좋아. 이 느낌이 안 좋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차대 강성, 스프링과 댐퍼, 특히나 피벗부 강성, 하체 링크류, 피벗 부위 부싱 경도 이런 게 종합된 거거든요. 거기가 아직 좀 부족해요. 내 느낌에 바디는 튼튼한데 피벗 강성하고 부싱 경도가 안 좋아. 부싱이 너무 약해, 이 차가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거의 한 7, 8년 전에 거니까 지금은 좀 더 네, 개선을 해야 돼요.
지금 무슨 하이드로 부싱이에요? 그런 걸 써가지고 이게 유체 봉입식 부싱이 되겠죠? 안에다가 유초를 넣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너무 진동을 걸러주려는 부싱을 쓰고 있다는 거지. 사실은 유럽 자동차들은 진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더라도 단단한 부싱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쫀쫀함이 있는데 여기는 쫀쫀함이 없어. 그러니까 소음 걸러지는 거는 더할 나위 없이 이건 칭찬할 만해요. 근데 이렇게 땅 충격을 맞았을 때 그 너무 부드러운 부싱을 쓰다 보니까 부싱 쪽에서 흔들림이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지금 기분 나쁘게 느낀다는 거지. 그거를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일본 자동차 회사 중에서도 그거를 적절히 하는 거는 닛산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스포츠카 했으면 그냥 아예 강하게 만들면 되는데 이건 또 그게 아니니까. 하체는 마츠다가 제일 낫다고 하시는데 그거 설계, 그건 이제 그 복잡한 설계가, 기본 설계가 마츠다가 최고. 그러니까 마츠다는 완전히 그 하체 링크 설계의 진심인 회사예요. 일본 회사지만 유럽차보다 더 진심인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부신 경도나 이런 맛은 닛산이 또 아주 진심이에요. 뭐 있어요? 무슨 상이 있어요 거기 또. 예. 나 이름은 모르는 상이 있어요 거기. 근데 재밌잖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맥주만 마시는 형이 있어요. 다른 건 안 먹어 이 사람은. 맥주만 먹어. 나도 맥주만 먹는데 그죠? 나 맥주만 먹는데. 그럼 나는 이거 해야겠다. 카스만 형이다. 왜냐하면은 난 독일 맥주보다 그냥 한국 맥주가 낫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약 입에 맞으셔서 그런가요? 예. 한국 맥주가 사람들이 맛이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얕은 맛이 있어요. 아이러니한 거는 나는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트랙스는 당연히 경쟁이 안 될 거고 이 클래스의 종결자가 될 줄 알았거든요 국내에서. 근데 이 시기에 티볼리한테 안 됐더라고요. 판매량에서 야 그럼 아까 그 논리 틀렸네. 티볼리가 더 많이 팔렸으니까 그럼 티볼리가 더 좋은 차네. 어? 근데 오늘 왔잖아. 근데 난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티볼리 판매량이 많았던 게 뭐 더 인정받아서 많았던 것보다도 티볼리가 더 쌌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팔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나중에 타보니까 티볼리도 나쁘지 않았다는 거지. 오히려 이 승차감은 티볼리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엔진이나 변속기가 티볼리가 너무 구형 방식이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런 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성능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격이나 유지비 등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당대의 티볼리의 판매량에서 밀렸다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이러니했어요. 납득이 안 갔어요 나는 이게. 그 이제 차 만든 데보다는 솔직히 모르는 사람 입장에는 차가 크고 예. 가격 싸고 굴러가네. 예쁘고. 예, 그러니까요. 티볼리 예쁘잖아. 딱 그것만 보이니까. 내 주변에 하는 아주머니들은 다 티볼리였어요. 다 많이 사셨죠. 예. 그때 여성분들이 많이 사신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나는 사실 그 당시에 둘 다 타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메커니즘만 보고 아니 이게 티볼리를 못 이겼다고?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지. 그 현대 네. 하체하고 네. BMW 하체 이런 걸 좀 비교해 보면 네. 어느 게 더 튼튼하고 오래가요? 아, 그러니까 뭐 설계가 누가 더 정교하냐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고급차들이 더 정교하잖아요. 예. 근데 요즘 보니까 이 차 지금 10만 킬로잖아요. 네. 적산이. 근데 하체 지금 교환하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새우 같은데요 지금 상태가? 아 진짜요? 네. 역시 거기를 믿을 만하군요. 아니 이게 지금 도입차를. 그러니까 내구성만 봐서는 독일차보다 지금 이게 훨씬 더 내구성이 높아요. 아 진짜요? 네. 아, 이제 독일차도 S클래스 정도 되면 내구성이 높아요. 신기한 게 이 볼이나 이 링크류 내구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E클이나 C클 정도 되면 이거보다 수명이 약해요. 역시 거기도 끝나기를 하는 거네요. 예. 근데 가격을까지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대단한 내구성을 가진 거잖아요. 맞죠. 또 국산이니까 160만 안에 다 해결되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한데 심지어 부품 가격도 저렴한데 수명도 길어. 그러니까요. 예, 대단하죠. 또 장인들도 잘 찾아가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거 뭐 저는 그래서 이거 국산차는 그냥 순정 부품 써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얘기 듣기로는 이게 또 반절짜리 애프터마켓 부품도 있다 그러더라고. 아, 예. 예. 진짜로 들었어요. 있어요? 예, 있대요 또.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제가 알기로는 하체 부품 납품하는 회사가 일진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가 많이 납품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맞아요. 거기 중소기업인데 되게 우량 중소기업으로 왜냐하면 내가 대학 졸업했을 때 네. 중소기업으로 취직하는 친구 중에 제일 잘 가는 게 우리가 거기였거든. 아, 그래서 거기가 현대 기아차에 들어가는 베어링, 하체 부품 이런 거 다 만들어서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막 혹시나 하체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와 가야바 거 써야 되나 막. 아 쇼바 같은 거요? 예, 막. 아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저는. 몰라서 그런 걱정. 일제만 가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러고 보니까 국산차에 가야바 쇼바 쓰는 거는 저기 한 35년 전 얘기예요. 아, 제가 예. 어쩌다 들은 예, 거다가. 그런 얘기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사실 무근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그게. TV론쯤에는 맞을 것 같긴 한데. 아, TV론. TV론 시절에 이제 유행한 게 뭐 가야바, 그렇지, 뭐 삭스, 비스테인 뭐 이런 거 유행했던 비스테인, 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국산 그 내구도가 그만큼 올라왔고 예, 맞아요. 그 가격도 싸고 예, 예. 그러니까 공급도 잘 되고 국산 쇼바가 엉망이었던 게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XG까지. XC까지. 예, 그랜저 XG도 한 2, 3만 킬로 타면 쇼바가 다 물렁물렁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잘 됐던 게 기아를 합병하면서부터라고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현대기아 이 쇼바 만드는 공장이 삭스하고인가 기술 제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독일 제품하고. 네. 그래서 한동안 삭스 브랜드 달고 있는 쇼바들이 납품이 됐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기아 차들 그 예. 하체가 그렇게 튼튼했던 독일제 거구나. 제품. 그럼 또 나보고 또 그러겠네? 왜 맨날 독일차만 칭찬하냐고 그러는 댓글 있잖아요. 현대차도 쇼바 만드는 걸 독일이랑 기술 제휴했어. 어? 다들 몰랐을 뿐. 네. 그래서 비약적으로 좋아졌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뭐 엘란트라 시절 막 말씀하시면 아 그건 차도 아니라 예, 엘란트라 때는 그거는, 짝대기 속에 그건 아프고. 그거는 너무해요. 그건 정말 탈 수가 없어요. 근데 엘란트라가 근데 역사적으로 자동차 역사적으로 되게 기념비적인 그라고 들었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 뭐가 기념비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겠지. 엑셀까지는 미쯔비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들었다면 엘란트라는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념비적이라 그러는데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기념비를 허술하게 만들면 되냐고. 엑센트부터는 좀 괜찮아진 편이신 거죠? 엑센트가 많이 좀 잘해졌죠. 그러니까 차라리 엑센트는 나는 진짜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엘란트라는 진짜 너무해요. 진짜 외제차 타시는 분들 네. 하체 정비라든지 부품 정비 보면 참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정비를 하지는 않아요. 예, 다 그냥 어느 정도 소리가 나는데 그냥 타고 다니는 거지. 네. 그렇게 그거를 다 100% 정비를 누가 해요. 그렇진 않죠.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잡소리 좀 나는데 나는 이상 없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는 차 팔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 차는 말이야. 하나도 고장 안 난 게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폭탄 돌리기 시작되듯이 그렇죠. 그 다음 사람은 다 고치고 있고. 전부 받았다 하고.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도 그래서 이제 차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 아는 사람끼리 거의 안 하는 게 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지인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내 차를 지인한테 팔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저한테 일주일 맡겨요. 아 이제 다 알아보시고 이 안에 된다. 일주일 타보고 예. 차 상태를 객관적으로 얘기해달라.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칠 게 적어지시겠네요. 그럼 이제 딱 알려주죠. 뭐 이거 하체 좀 어쩌고 했습니다 하면 그냥 팔면서 야 그러면 그거 얼마 빼줘야 돼? 물어봐요. 그럼 뭐 얼마 빼주면 적당하죠. 그럼 이제 주면서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차를 주면서 야 내가 원래 너 이거 뭐 1,500만 원에 주기로 했는데 1,200만 원만 줘 이래요. 그렇게 딱. 그러면 네, 사는 사람은 아니 사는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돈을 착각해서 깎았단 말이에요. 사는 사람은 왜 300만 원을 깎아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칠 거 있대. 정직하게. 예. 진짜로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게 확실히 깔끔하겠어요. 예. 그래도 뭐 에어컨도 잘 나오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직무 시트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지금 이 시트가 포르쉐 시트보다 더 편해요. 아 그래요? 네. 가차이. 과찬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빌어먹을 그 가죽 비닐 같은 가죽 시트들은 왜 이렇게 불편한지. 그거 쓸바에 그게. 네, 아까 기능으로 보면 이게 훨씬 나아요. 스팀 청소만 잘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헝겊도 되게 좋은 헝겊이거든 지금. 약간 직물이라 하면 좀 너무 올드하다는 인식도 있을 거고 낮은 트림이라는 인식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인식은 누가 만든 거냐고요. 소비자들이 만든 거예요. 제가 볼 때 자동차 회사가 만든 것 같아요. 회사가요? 일부러 높은 거 만들라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누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지 그렇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네. 또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영업을 위해서 인식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영업을 위한 걸 수도 있고 또는 꼭 영업뿐만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당연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공감대 형성. 예. 근데 여기서 또 훨씬 많은 그거죠. 가죽 시트가 더 고급이라는 거를 우리 누구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생각이 우리 그거 있잖아. 사람은 어떤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마치 내가 판단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네. 네가 판단한 게 아닐 수 있다니까. 남의 판단 들고 왔을 때라. 그거 당연한 거죠. 네. 남의 판단을 들고 온 거 당연하죠. 그러면 깐난쟁이 보고 야 가죽이 좋아 시드야 이게 좋아 그러면 걔가 당연히 가죽이 좋아 이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학습이 돼서 그런 거거든. 그렇죠. 그거는 내가 생각해보고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 잘 생각해보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네. 좋게 말하면 배운다 그러죠. 네. 나는 그걸 배운다 말하지 않거든요. 다 세네. 아니 세뇌가 아니고 예.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살고 있어요. 모방. 예. 학습과 모방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그게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는 자, 부모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모방하고 네. 조금 더 커서는 위인전을 왜 읽어요? 그러니까 위인이 했던 행동을 모방하려고 읽었잖아. 그렇네요. 맞죠. 그죠? 네. 그 다음에 TV에서 유명인을 왜 봐요? 똑같이 따라하려고요. 그 한 사람이라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유행이 왜 있어요? 자, 옷 입는데 유행이 왜 있어요? 똑같이 따라가려고. 그렇죠. 그걸 모방하려는 습성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 모방을 세련되게 빨리 잘하느냐라는 거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데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은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다 모방하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모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를 먹거나 조금 이제 경험이 늘어나면은 그 모방하는 정도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모방만 하면 새로운 거를 만드는 사람은 없어야 되잖아. 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예술가들, 특히나 음악가나 화가들이 그 위대하다고 인정받는 이유는 그 사람들도 처음에 모방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없던 거를 그 모방 속에서 새로운 거를 요만큼 창조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술성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독창성이고 그 사람이 이제 모방에 이제 그렇죠. 그 사람이 모든 게 독창성이지는 않았단 말이지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대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지구상에 인간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살면서 죽기 전에 나만의 거 하나는 남겨놓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제일 이상적이죠. 하나만 남겨도 그거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남의 것만 모방하고 살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가 좀 세상을 보는 시각 중에 하나예요. 보면은 왜 유행에 민감하고 그 대세를 잘 따르고 사회성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당장은 잘 살고 좋지만 나중에 남는 게 없잖아. 내 거가 없잖아요. 그런 면이 있죠.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그 생각을 사실 자주 해요. 한 번씩은 근데 좀 본인에게도 이제 독창적이고 탁월한 능력이 있었을 때 가능한 삶이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대다수가 말한다고 그거를 진리로 홀딱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대중도 틀릴 수 있다. 다수의 논리가 틀릴 수 있다. 대중도 틀릴 수 있다니. 대중은 항상 틀려, 내가 볼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난 대중은 항상 틀렸어요. 아니,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PD님한테도. 한 사람 IQ는 요새 100 안 넘는 사람 거의 없잖아, 그지? 그러면 10,000명이 합치면 IQ가 수백만이 되나요? 수천만이 되나요? 아니요, 내가 볼 때는 IQ 50이 돼요. 다수가 모여서 IQ 150짜리가 만약 10명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거듭한 결과 물건을 만들면은 IQ 100짜리가 만든 것만도 못할 수도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본회퍼의 그 멍청함의 이론이라는 게 있었잖아. 예. 근데 당장은 생각해보면은 당장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당장은 대다수가 하는 말을 옳다고 믿는 게 저는 그거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그냥 자기가 편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생각 없이. 예, 그거를 생각이 없다는 게 아까 내가 말한 딱 자기가 편하려는 거. 왜?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굉장히 피곤해져요. 예.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게. 그냥 따라가면 내가 안 피곤해. 안 피곤하고 욕도 안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자꾸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따지고 하면은 저기 유튜브 댓글로 욕 처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때로는 지능이 높은 사람이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고 지능이 낮은 사람이 훨씬 똑똑해 보일 수가 있어. 때로는이 아니구나. 항상이구나.
그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방송 같은 거 봐도 격식을 차리고 하는 방송이 더 진짜 같이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막 옷을 차려입고 얼굴에 막 웃지 말고 진지함을 깔고서 진지하게 얘기하면은 그게 정말 진짜 같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죠. 그거를 구분할 줄 아는 게 그 각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난 생각을 해요. 뭐 한 80년 사는데 맨날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로만 말을 하는 사람이 대다수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예. 인용을 많이. 예, 인용을 하는데 그 인용도 대다수가 하는 말을 인용하고 극소수의 정말 똑똑한 사람이 하는 말도 잘 안 들어요 요즘은. 그게 약간 내피셜이라 할 수도 있죠. 이제 검증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어차피 검증이라는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뇌피셜은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뇌피셜이에요. 이 세상은.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합당할 만한 거, 내지는 또는 조금 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거를 한데, 그게 따지면 대중론을 따르는 게 더 내 삶에 약간 더 이득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칼포퍼의 반전 가능성 말씀하시는 예, 뭐 이런 저는 뭐 철학책 같은 거 안 읽었기 때문에 누가 말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것 뿐인데 그런 딜레마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을 사는데 남의 의견대로 좌지우지 따라다닐 이유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의 의견을 따라다니면서도 내가 그걸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제일 행복한 상태인 거 알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이거를 내가 내렸다고 그냥 믿으면 그만이잖아. 예. 근데 그렇지 않죠. 정말 스스로 내린 판단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없겠죠. 거의 무슨 아니 생각이 나는 저기 피타고라스 정리 또 나온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학교에서 배워서 알지만은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 다 이해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난 못한 것 같거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해하셨다. 그러니까 결론만 외웠지. 만약에 내가 그거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 지금 현대 그 피타고라스 시절보다 지금 현대인이 훨씬 많죠, 사람 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훨씬 고등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안 알려주고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수는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진짜 관심 있는 사람 늘어났을까요? 아니 뭐 비슷하겠죠. 비슷도 안 할 거예요. 비슷했다면은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이 수학이 더 많이 발전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주워들은 거하고 스스로 찾아낸 거하고는 그 차이는 뭐 수백만 배 나는 거라고 봐야지.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음악들이 나온 것 뿐이지 이분들이 뭐 음악 하나도 모르다가 갑자기 뭐 스트라빈스키가 나오고 이러진 않거든. 맞습니다. 그런 건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의 거를 다른 사람, 타인, 그러니까 뭐 부모가 됐던 누가 됐던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거를 모방하다가 오늘날까지 온 거거든. 이 나이가 돼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자기 거를 찾은, 그거를 자아라 그러기도 하잖아. 자기 거를 찾은 사람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자기 거를 못 찾고 남을 모방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약간 건방진 얘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